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이제 모두 알려드립니다. 편안하게 따라만 오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단 하나의 채널. 아프지 마쇼와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네. 저희가 이제 좀 체면을 걸어가면서 네.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이 뭡니까? 아프지 마시. 아프지 네. 마시죠. 올해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아프지 않게 될 겁니다. 아프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입 안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이게 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걸 조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시리즈별로 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게 이제 겨울이니까 너무 건조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문제인데 입안이 건조해진다. 네네. 구강 건조증.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우리 자, 구강건조증 하면 우리 눈은 뭐 안구건조증은 뭐 누구나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눈에다가 우리가 이제 안약, 그렇죠. 인공 넣죠. 눈물을 넣으면 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입이 말라가지고 인공침? 네, 인공침 이런 것도 있지만 어쩔 줄을 모르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맞죠. 이게 꼭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 나이를 좀 먹다 보면 우리 이제 입이 말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시다 보면 결국 입만 마르는 게 아니라 건강이 말라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강건조증이 어떻게 생기고 또 이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보면 좋을 텐데 네. 일단 구강건조증은 말 그대로 참 우리나라 진단명이 그래요. 혈압이 오르면 그냥 고혈압, 그렇죠. 입이 마르면 그냥 진단명이 근데 그 우리나라 진단명은 아니잖아요. 다 따와가지고 하는. 네,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는데 이 구강건조증은 일단은 뭐 이 진단법들이 객관적인 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불편한 증상 자체가 일단 진단명이다. 그래서 내가 입이 너무 마른데 텁텁한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일단 구강건조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대개는 그 정도로 병원을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일단 말을 하고 싶은데 네. 말이 잘 안 된다. 입이 안 떨어지는 아니, 입이 이제 쫙쫙 붙으니까 네네. 혀가 이제 이렇게 막 굴러가야지 말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잘 안 된다. 네. 그러고 입이 마르니까 입맛이 없다. 뭐 먹는데 자꾸 이제 돌 씹는 기분이 난다. 그렇죠, 모래 그렇죠. 씹는 기분이 난다. 네. 이런 게 이제 제일 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말도 어렵지만 이제 입맛이 없으니까 식사량도 줄 거고 다양한 것들을 못 먹다 보니까 이제 영양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체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삶의 낙도 없어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입이 마른다. 이제 그러면 뭔가 입안에 이제 물이 있다는 뜻인데 그 물은 보통 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기능은 침샘의 기능이 살아있냐 아니면 침샘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냐 요게 일단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침샘에 아예 망가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인공 눈물을 넣듯이 인공 타액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시는 분들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단계 그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막아주는 게 이제 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경부외과시잖아요. 네네. 그럼 침샘에 뭐 생긴 거 수술도 막 하시고 하잖아요. 네네. 침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침샘은 보통 큰 침샘들은 이 귀 앞쪽에 있는 이 귀 앞쪽에 있는 파로티드 글랜드가 있고 이하선 있고 그리고 이 턱 밑에 있는 턱밑샘 이 가장 큰 샘들이 있고요. 이 구강 내 조직에 조금만 소타액선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이따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서 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런 생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치료에 대한 힌트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침이 뭘 하길래 침이 안 나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건조하면 이렇게 마찰을 하면은 어떻죠? 우리가 이제 다 다치고 우리가 이제 다 상해버리는 것처럼 입안에 이런 윤활액처럼 일단은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침 자체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침 안에 있는 아밀라아제 이런 소화 효소가 1차적으로 작용을 해줘야지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은 또 소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세균이나 어떤 병균들하고 우리가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1차적으로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정리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네. 하려면 침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네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네. 종이를 그냥 물에 적시면 푹 젖잖아요. 네네. 입이 말랐으니까 네. 물을 일단 마셔가지고 네. 머금고 있으면 이게 좀 젖지 않을까. 네.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단순한 물이 아니다. 그렇죠. 침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이 안 나오게 되면 미생물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입 안에 있는 염증들이 잘 생길 텐데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빨이 썩는 무식증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에 구내염 같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점막이 우리가 쫀쫀하고 탄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망가지면 결국에는 거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계속 앉게 되고 이게 만성적으로 염증으로 가게 되면 일단 자가 면역 질환, 베체트나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냄새도 엄청 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구취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침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걸 보면 보통 하루에 한 500에서 1500cc 이 정도. 그러면 내가 물을 안 마셔도 그냥 1.5리터는 계속 먹고 있는 거네요. 500cc에서 그렇죠. 1.5리터를.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지를 생각해 보면 500cc 안 먹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죠. 네. 네. 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음료수 좀 몇 잔 먹고 겨우 그 많은 게 대부분인데 이 많은 물들이 침으로만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소화액으로도 쓰이고 우리 몸의 전신 대사에서 쌓일 텐데 일단 우리가 그래서 구강건조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세포 내부의 물이 적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네. 그러면 세포 손상이 쉽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질병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이라는 게 우리가 꼴딱 삼키지만 네. 그게 다 뭐 삼켜가지고 장으로 나오거나 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또 흡수가 돼서 또 다른 침으로 만들어지고 네. 소화액으로 만들어지고 혈액으로 되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강건조가 이제 입만 불편할 거로 보이지만 그리고 입안에서의 어떤 뭐 설염이 생긴다거나 뭐 치아 오식증이 생긴다거나 뭐 구내염이 될 걸로만 보이지만 결국에는 말하기도 어렵고 소화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환자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노인분들 보면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코골이도 있고 왜냐하면 점막의 기능이나 근육의 기능 톤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코골이 또 수면 무호흡증 앓고 계신 분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입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다 수분이 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이 타가지고 또 잠을 깬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소변 때문에 깨기도 하는데 그래서 수면이 적어지니까 회복의 시간도 좋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약들이 이런 우리가 보면 이 약물들 자체가 우리 몸을 말리는 그래서 구강건조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 혈압하고 관련된 약들 그리고 파킨슨 약들 그리고 항우울제 그리고 되게 이제 신경작용에 많이 쓰여지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드러기 날 때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두드러기가 쑥 들어가죠. 그렇죠. 대신 졸리죠. 그렇죠. 근데 이 두드러기라는 게 결국에 여기에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튀어나오는 것들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말은 수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약 때문에. 네. 그 말은 우리 몸에서도 물을 말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신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꼭 이런 약이 아니어도 약 종류가 많다. 네네. 뭐 진짜 한 주먹씩 약을 먹는다. 이러면 이제 탈수로 이어지고 그게 구강 건조증으로 번질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커피, 또 커피 많이 드시다 보면 또 소변을 많이 보게 돼서 우리가 몸이 말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술이 액체여가지고 이 액체를 먹으니까 내가 물이 찰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물을 때려 부어야 해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 이렇게 되고 또 잦은 감기 그리고 아까 말한 입 벌리고 자는 건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같은 그런 생활 습관도 우리 구강건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뭐 난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난방 겨울에는 그렇지만 또 여름에는 냉방. 네네. 이것 때문에도 사실 건조가 현대인들은 굉장히 좀 심한 편인데 네.
이게 입까지 벌리고 잔다. 그러면 따뜻한 데서 입 벌리고 자고 뭐 물은 좀 부족한 사람이고 네. 이러면 이제 구강 건조증이 또 쉽게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병 때문에도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구강이 건조하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분들은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지만 네네. 쉐그렌 증후군은 그냥 입이 마르는 거거든요. 네네. 입만 마르는 게 아니라 눈도 마르고 점막이 다 말라가는 게 그렇죠. 쉐그렌이라는 자가 네. 면역 질환인데 네. 뭐 그런 질병들도 뭐 한번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손관절이 뻣뻣하면서 네. 그 관절 통증이 있는 네. 요게 류마티스? 류마티스인 경우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피부하고 관련된 또 루푸스 이런 질환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당뇨병 걸리신 분 보면은 목마르고 입 마르고 자꾸 갈증 느끼고 네. 뭐 다갈, 단뇨, 뭐 다식, 뭐 그렇죠. 당뇨에 그리고 이제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질환,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흔하지만 결핵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앓고 계시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강 건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구강 건조가 그냥 나 늙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이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강 건조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혓바닥의 모양이라든지 구강 내부의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위축성 이염 우리 설명 많이 들으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위축이 되면 일을 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위축성 이염에서도 우리 알 수 있듯이 점막이 어떻게 돼요? 얇아지고 그렇죠. 판판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 그래서 혓바닥을 보면 일단은 쩍쩍 갈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닥 갈라지듯이. 예, 균열설이라고 하고요. 혓바닥에는 이제 미래라고 해가지고 맛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오돌도돌한 돌기 같은 거. 예, 손가락처럼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가 다 위축이 돼버린 거예요. 판판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 충분한 이 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작품처럼 보이는 이런 침이 네. 나온다거나 네. 그리고 잇몸 자체도 위축이 되고 그리고 보통 이 구강 점막이 유리처럼 보인다고 해요. 이게 얇아져가지고 예, 이 유리처럼 쉽게 보이고. 그렇죠. 요렇고 그 다음에 자꾸 충치가 생긴다. 나는 이빨도 잘 닦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충치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난 구강 건조가 있고 이 구강 건조에는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겪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빨도 또 자주 닦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치약의 성분에 따라 가지고 네네. 구강 건조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이빨을 닦지 않아도 계속 네. 이제 tab하고 불편하니까 가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 성분 때문에도 또 더 심하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뭔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네네. 더 악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찾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구강 건조증을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할 때는 소음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네. 소음을 먼저 무게를 잰 다음에 다시 이제 넣겠죠. 넣어가지고 3분 정도의 침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나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보통 자극이 없을 때는 이 타액이 분당 한 0.1에서 0.2 정도. 네. 그러니까 3분 정도 놔뒀다? 그렇게 되면 한 0.6 0.5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맛있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 신 거를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비타민 C 같은 신 것들로 자극을 줬을 때는 충분히 더 많이 나와주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분당 한 0.7cc 그러니까 한 3분을 놔뒀다? 그러면 한 2cc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구강에 문제가 구강 건조가 있고 아마 침샘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몇 가지 이제 검사들을 막 해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 구강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게 구강으로 보이는 표현형일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점막 그리고 세마와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쇼그렌 증후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자가 면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혈액 검사 통해서 자가 면역 항체들을 검사해 보시는 것도 치료에 조금 포인트를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네. 하게 되는 침샘의 기능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검사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갑상선 검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네. 침샘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네네. 이게 좀 검게 보여요. 침샘 자체가. 물론 그렇다고 근데 제가 침샘을 다 검사하는 건 아닌데 초음파로 봤을 때. 그렇죠. 이게 네. 턱 아래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목 부위만 이제 검사하는데 사실 갑상선 검사하러 가면 갑상선만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보진 않는데 저는 이제 이 전체를 다 보게 네네. 돼요. 왜냐면 이제 기능의학을 하니까 그렇게 보고 다른 문제들이 있나 없나를 더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럴 때 항상 보면 이 구강 건조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문제들이 더 많고 이게 침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막 피로감 이런 것들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그렇군요. 생길 수 있는 여러 네. 가지 문제들 네. 뭐 안색이 안 좋아요. 뭐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검사들을 좀 한번 할 때 네. 여러 군데를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법들부터 일단 말씀을 네. 드리면, 자, 일단 침샘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침샘이 살아있지 않으면 자극을 줘도 나오지가 않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인공 눈물처럼 인공 타액 같은 대체제를 쓰시는 게 맞고, 아, 침샘이 살아있는데 내가 자꾸 구강 건조가 생겼다. 그러면 침샘이 잘 나올 수 있게 자극시켜주는 그런 약들이라든지 네. 대체제들을 쓰는데 이게 아쉬운 게 이런 약들이 신경을 자극시키거나 신경에 어떤 신경에 부작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부작용으로 막 시력이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혈압이 떨어지거나 기관지가 막 수축해버리고 아니면 막 토하거나 설사했거나 소변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약들을 쓰지도 못하시고 결국 선택하는 게 대부분은 사탕이더라. 네. 사탕 물고 주무시고 네. 아침 항상 사탕 그다음에 껌 씹으시고 네. 이런데 그게 답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을지를 조금 더 우리가 숨은 이유들을 한번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어요. 네. 그러면 자 침샘아 침을 내보내라.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침 나옵니까? 아니 레몬 신 거 생각하면 나오죠. 나오죠. 네. 그러니까 누가 나오게 하냐? 네. 결국 신경이 나오게 하는 네. 거거든요. 네. 신경이 나오게 하는 명령의 주체가 되고 그 명령의 주체가 되려면 뭔가 입력이 되고 입력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아 너는 침샘이 침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만큼은 명령하고. 내보내겠구나. 이런 정보가 출력이 되면 침샘이 기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침이 안 나오고 자꾸 입이 마른다. 그렇게 되면 침샘 자체가 명령을 잘 받을 만한 상황인지 그리고 침샘에서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일을 할 만한 상황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침샘의 상황은 대부분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 명령 체계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침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헬스 하듯이 이두박근이나 삼두박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침이 나와야 되는 자율신경의 영역입니다.